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생각의 도약, 지은이는 도야마 시게히코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학교에 가는 것부터 떠올린다. 학교는 가르치는 사람과 책을 준비해 놓고 학생을 기다린다. 그러니 학교에 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글라이더와 비행기는 멀리서 보면 비슷하다. 하늘을 나는 것도 같고 글라이더가 소리 없이 우아하게 활공하는 모습은 오히려 비행기보다 아름다울 정도다. 하지만 슬프게도 글라이더는 자력으로 날 수가 없다. 학교는 글라이더형 인간을 양성해내는 훈련소다. 비행기형 인간은 만들지 않는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력 비행 능력은 떨어진다. 글라이더로 잘 날 수 있는데 위험한 비행기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아이들은 실로 창조적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쉽게 시인이 되고 발명가가 된다. 하지만 학교에서 지식을 얻을수록 산문적으로 변하고 남을 잘 따라하게 된다. 비행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학교에서 꾸물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글라이더 능력과 비행기 능력이 있다. 수동적으로 지식을 얻는 것이 전자, 스스로 사물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것이 후자다. 이 두 가지가 한 명의 인간에게서 공존한다. 글라이더 능력이 전혀 없으면 기본적인 지식도 습득할 수 없다.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혼자 힘으로 날아보려고 하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 따라서 두 가지 능력을 적절히 키워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글라이더 능력이 압도적이고 비행기 능력은 전혀 없는 우수한 인간이 많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비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교는 글라이더형 인간을 만들기에 적합할 뿐 비행기형 인간을 만드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학교 교육이 정비되며 점점 더 글라이더형 인간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고 서로가 비슷한 글라이더형 인간이 되자 글라이더의 결점을 잊어버렸다. 자신이 날고 있다고 착각한다. 우리는 꽃을 보지만 잎은 보지 않는다. 잎을 보더라도 줄기는 보지 않는다. 하물며 뿌리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도 않는다. 꽃이라는 결과에만 눈이 멀어 근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 식물은 지상에 보이는 부분과 지하에 숨은 뿌리의 형태가 거의 같아서 대칭을 이룬다고 한다. 꽃이 피는 것도 땅속에 큰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지식도 인간이라는 나무가 피운 꽃이다. 뿌리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게을리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꽃을 피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스로 날지 못하는 사람은 컴퓨터에 일을 빼앗길 것이다. 옛날 학원이나 도장은 어땠는가? 그들은 입문에도 바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오히려 가르치기를 거부했다. 검수를 배우려는 젊은이에게 매일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게 하거나 때로는 보모 역할까지 시켰다. 왜 가르쳐주지 않느냐며 불만을 품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것이 학습 의욕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과거의 교육자들은 알고 있었다. 한참 뜸을 들인 다음에야 비로소 가르쳤다. 가르쳐주기로 했다고 해서 곧바로 전부 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정말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는다. 언뜻 보면 얄팍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배우는 쪽에 도움이 된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혔다. 말로는 좀처럼 가르쳐주지 않는다. 비술은 남몰래 비밀리 전해오는 술법이다. 아무리 애제자라고 해도 숨긴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기를 포기하고 스승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든 훔치려고 한다. 이것이 옛날의 교육 목표였다. 배우려는 자에게 아낌없이 가르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승의 비법은 극소수의 한정된 사람에게만 전수된다. 그에 비해 지금의 학교는 지나치게 적극적이고 친절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인다. 학습자는 그저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원하는 것을 입에 넣을 수 있어 의존심만 키울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학교가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은 지식을 제공할수록 더 많은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진정한 교육에 실패하는 것이다. 너무 친절해서 탈이다. 몇 년 전 나는 밤에 생각하는 것과 아침에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들기 전 밤에 쓴 편지를 아침에 다시 읽어보니 왜 이런 글을 쓰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나는 분명 같은 사람인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 편지 쓰는 법을 알려주는 책에 이런 요령이 적혀 있었다. 감정적으로 쓴 편지는 반드시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읽은 후 붙이도록 하라. 아주 현실적인 지혜였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우연이라고만 생각했다. 나는 밤의 신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거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연치고는 똑같은 일이 너무도 자주 일어났다. 늦게나마 아침과 밤은 같은 인간이면서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어서 저녁형 생활을 아침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나이가 40살쯤 되었을 때였다. 노인들은 대개 아침형 인간이 되어 있다. 완전히 저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까지 아침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아침에 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침 식사 전에 하는 일이야말로 정도를 걷는 것이고 밤에 불을 켜고 하는 일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다. 대체로 위장에 뭔가를 넣은 직후에 머리를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소화를 위해 피가 뿜어지니 머리는 멍해진다. 때로 그런 일도 필요하겠지만 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식전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에 집중한다. 그 사이에 그날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다. 그러려면 오전을 전부 아침 식사 전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8시에 일어나도 4시간이 남아 그 사이에 하루 일과를 마칠 수 있다. 나는 거의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졸업 논문을 쓰는 학생이 상담하러 온다. 아니, 그보다는 어떻게든 해달라고 매달리러 온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졸업 논문으로 무엇을 쓰든 자유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른다. 학생이 무엇을 써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면 반발한다. 그러고 싶지 않다고 투덜대면서도 마음대로 써보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당황한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논문 주제를 다른 사람이 정해주면 내 논문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주제를 정할 수 있을까? 문학 연구라면 우선 작품을 읽는다. 평론이나 비평부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선입견에 사로잡힌 채 작품을 보게 된다. 읽다 보면 감탄하는 부분, 위화감을 느끼는 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등이 나온다. 이것을 모조리 적는다. 반복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중요하다.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자꾸만 나타나면 그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부분이 소재다. 단, 이것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맥주를 만드는데 보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만으로 맥주를 만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작은 아이디어나 힌트가 필요하다. 그것은 작품 속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특별히 어디에 있다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때론 주간지를 읽다가 참고가 될 만한 소재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잡담하다가 생각지도 못하는 힌트가 떠오르기도 한다. 독서, 텔레비전, 신문 등 어디에 어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맥주를 만드는 것에 비유하면 이 힌트나 아이디어가 발효소다. 맥주는 일정 시간 재워두면 되지만 머릿속 술을 빚는 것은 사람에 따라 또 같은 인간이라도 경우에 따라 발효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발효가 시작되면 그냥 지나칠 일은 거의 없으니 안심해도 좋다.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따금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미 발효작용이 나타난 것이다. 프랑스의 문호 발자크는 이런 말을 했다. 무르익은 테마는 제 발로 찾아온다. 삼상이라는 말이 있다. 옛날 중국의 구양수라는 사람이 글을 지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세 곳으로 마상, 침상, 측상을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삼상이다. 각 단어에 들어가는 한자는 순서대로 말마, 베개침, 뒷간측이다. 즉 말 위, 잠자리 안, 화장실 안에서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침상은 보통 밤에 잠자리에 든 후의 시간으로 여긴다. 나는 침상도 밤에 한정 지을 게 아니라 아침에 침상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하룻밤을 자고 나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문제에서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 사이에 계속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한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각이 응고된다. 외국에는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너무 조심조심하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은 법이다. 한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해야 한다. 사고도 같다. 너무 골똘히 생각하면 문제가 더 깊어져서 싹을 틔울 수도 없다. 하룻밤을 자고 나야 냄비 속이 적당히 끓는다. 침상의 묘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작가 윌라 캐더는 한 명은 너무 많다. 한 명은 모든 것을 앗아간다 라고 했다. 여기서 한 명은 연인을 말한다. 상대가 한 사람밖에 없으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모든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말이다. 착상과 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할 수 있다. 한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다.
그야말로 순수하다. 겉으로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지만 반드시 풍요로운 결실을 약속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내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 학생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한 가지 주제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다. 적어도 2개, 가능하면 3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듣는 쪽에서는 왜 하나만으로 너무 많다고 하는지 감이 오지 않지만 때가 오면 알게 된다. 모를 때는 아무리 설명해봤자 소용없다. 주제가 하나인 논문은 지켜보는 냄비와 같다. 그 주제로 잘 써지지 않으면 다음이 없다.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이상한 곳에 힘을 주게 된다.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지 않는다. 만일 이 주제가 별로여도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주제끼리 경쟁시키고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정하면 된다.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하다 보면 주제 쪽에서 먼저 다가온다. 하나만으로는 너무 많다는 바로 그런 뜻이다.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 토머스 엘리엇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문학가 중 한 사람이지만 평생 단 한 권도 책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그의 이름을 딴 책은 많이 있다. 발표한 문장들을 모아놓은 책은 있지만 책을 목적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편찬물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 문장이나 작품 하나하나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지만 한데 모아놓으면 몰라보게 훌륭해지는 것이다. 독립적인 작품이 더 큰 전체의 일부가 되면 성격이 달라진다. 앞뒤로 어떤 것이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느낌이 크게 달라진다. 편집을 잘하면 부분의 총합보다 훨씬 재미있는 전체 효과를 낼 수 있고 각 부분도 단독으로 표현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멋져 보인다. 일본의 겐지 이야기, 유럽의 데카메론, 캔터베리 이야기, 천일 야화 등이 그 예다. 이른바 액자식 이야기로 단편 몇 편을 연결된 액자에 넣어 장대한 작품으로 만들었다. 창조적 재능은 오히려 편집에 쏠렸다. 원고를 쓰는 것을 1차적 창조라고 한다면 원고를 새롭고 더 큰 전체로 정리하는 것은 2차적 창조라고 할 수 있다. 2차적 활동이 1차적 활동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프로야구의 감독이나 패션 디자이너, 영화감독, 방송국 PD 등의 역할만 봐도 분명하다. 첫 번째 창조는 크리에이션이다. 이를 가공해서 새로운 가치로 승화시키는 것을 메타 크리에이션이라고 한다. 사고에 대해서도 이러한 창조와 메타 창조가 존재한다. 자신의 착상이 아니어도 좋다.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주의 깊게 모은 지식이나 생각이 몇 가지 있다고 하자. 이것을 그대로 노트에 재워두면 그 사람은 그저 박식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지적 에디터십, 다시 말해 머릿속에서 칵테일을 만드는 데는 자신이 얼마나 독창적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어떤 조합으로, 어떤 순서로 나열하느냐가 중요하다. 기존의 지식을 편집하여 새로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지적 에디터십 기법이다. 한 시인이 말했다. 시인은 가장 좋은 말을 가장 좋은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시는 이렇게 언어의 편집을 통해 만들어진다. 다음은 유명한 시인 학자가 말한 창조 방법이다.
가장 먼저 뭔가를 생각한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카드에 받아 적는다. 카드가 많이 만들어지면 카드 놀이하듯 재미있어 보이는 순서대로 나열한다. 순서가 정해지면 다시 검토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카드를 다시 섞는다. 마음에 들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하다가 만족하는 순열이 생기면 카드를 철하거나 커다란 하드보드지에 순서대로 붙인다. 이것이 착상의 에디터십이다. 사람을 취하게 하는 힘을 가진 재미있는 표현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대잠수함 병기의 개발에 힘을 쏟았다. 그러려면 일단 잠수함의 기관음을 잡아낼 수 있는 우수한 음파 탐지기를 만들어야 했다. 탐지기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어떤 규칙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잠수함이 만든 소리가 아니었다. 이 음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조사해 보니 돌고래의 교신이었다. 그때까지 돌고래의 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거에 이목을 끄는 연구 과제가 되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운 좋게 생겨나는 발견이나 발명을 세렌디피티라고 부른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세렌딥의 새 왕자라는 동화가 널리 알려졌다. 여기에 나오는 새 왕자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다니지만 잃어버린 물건은 찾지 못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찾아내는데 명수였다고 한다. 이 동화를 바탕으로 호레이스 월폴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었다. 중심적 관심보다 오히려 주변적 관심이 더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이 세렌디피티 현상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상, 즉 현실은 자연과 인위로 나뉜다. 산이 있고 강이 흐르는 것은 인위가 없는 자연이다. 반면 산에 나무를 심거나 산의 기슭, 둑이 깎이지 않게 보호공사를 하는 것은 인위적이다. 산천을 그린 그림이 있으면 아무리 똑같이 그려도 그건 인위적인 것이다. 아름답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 활동을 가리켜 아트라고 한다. 아트는 예술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인위적인 터치가 더해진 것이면 전부 아트라고 부를 수 있다. 언어 자체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연에 대해 말하는 것도 물론 인위적인 것이며 자연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1차적 정보가 된다. 땡땡 산은 남쪽 사면이 모래톱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1차 정보다. 이에 반해 이 지방의 산은 땡땡 화산대에 속한다라는 식의 표현은 2차 정보다. 1차 정보를 바탕으로 더 고도의 추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른바 메타 정보다. 이를 바탕으로 추상화를 진행하면 3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메타 정보다. 이렇게 해서 인위적인 정보는 고차원의 추상화로 승화된다. 사고와 지식에도 이러한 메타화 과정이 있다. 가장 구체적이고 즉물적인 사고와 지식은 1차적인 것이다. 동류를 모아 정리하고 서로 연결하면 2차적 사고와 지식이 생겨난다. 이것을 다시 동류 사이에서 승화시키면 3차적 정보를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1차적 정보는 뉴스다. 사건이나 사실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흥미롭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같은 신문이지만 사설은 수많은 1차 정보 뉴스를 기초로 정리한 2차 정보다.
1차 정보를 2차 정보로 바꾸는 방법으로 다이제스트와 평론이 있다. 다이제스트는 다른 말로 요약이라고 한다. 세세한 부분을 생략하고 요점을 정리하는 것이다. 평론이란 말은 리뷰에서 따왔다. 말 그대로 다시 보는 것이다. 1차 정보를 시간을 들여 재고하는 것이다. 단편적인 하나하나의 착상은 말하자면 1차 정보다. 그대로 두면 큰 의미가 없다. 이 정보를 다른 생각과 연결하고 종합하여 2차 정보로 만들어야 한다. 사고를 정리한다는 것은 저차원의 사고를 추상의 사다리를 타고 고차원으로 메타화하는 것이다. 1차적 사고를 그 차원에 가둬두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단순한 착상에 지나지 않는다. 정리와 추상화를 반복할수록 고도의 사고가 가능해지고 보편성도 커진다. 생각이나 지식을 정리한다고 하면 중요한 것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을 폐기하는 양적 처리를 상상하기 십상이다. 물론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건 오래된 신문, 오래된 잡지를 복원할 것이 마땅치 않아졌다고 해서 필요한 것만 고르고 이외의 것은 처분해버리는 행위와 비슷하다. 단지 물리적으로만 바라본 것이다. 진정한 정리는 그런 게 아니다. 1차적 사고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질적 변화다.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생각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 사고를 재우고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화합된 사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메타 사고가 된다. 추상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철학이 된다. 착상이나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그것을 정리, 통합, 추상화하여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경우가 드물다. 사고를 정리하려면 평면적이고 양적인 정리가 아니라 입체적이고 질적인 통합을 생각해야 한다. 인간은 주변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어떤 그룹에 속해 있으면 어느새 그 그룹의 일원으로 움직이게 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옥죄는 경우가 적지 않다. A 학교에 있을 때는 어쩐지 별 볼 일 없었던 학생이 B 학교로 전학하자마자 사람이 변한 것처럼 성장하기도 한다. 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전지요법이란 게 있다. 기후와 풍토가 다른 곳으로 환자의 장소를 옮기면 증세가 경감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일 테다. 땅이 가진 공기, 즉 생리적 콘텍스트가 달라지면 우리의 생체는 크게 변화한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전지가 약을 먹는 것과는 다른 효과를 내는 것이다. 식물도 모판에 놓아두기만 해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벼가 그에 알맞은 예다. 모종을 모내기로 이식하면 갑자기 쑥쑥 자란다. 다년생 식물도 잘 자라지 않던 나무도 다시 심으면 몰라보게 쑥쑥 자라기도 한다. 식물도 콘텍스트 안에 살고 있다. 거기에 익숙해진 경우에는 성장이 빠르고 맞지 않을 때는 발육이 좋지 않다. 정원사들은 그 주변을 속속들이 알고 적당한 곳에 적당한 걸 심는다. 머릿속에서 생겨나는 사고의 생명도 콘텍스트가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이 있다. 그래서 콘텍스트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개진을 기대할 수 있다. 수첩에 적어놓은 메모를 노트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 식이다. 그대로 옮기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는 변형된다. 아니, 변형된다기보다는
원래의 선후관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선후관계, 콘텍스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는다고 봐야 한다. 콘텍스트가 바뀌면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수첩 속에 있던 아이디어를 노트로 옮겨주면 그것만으로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노트의 기초에서 다시 노트를 만든다. 뒤에 만든 노트를 메타노트라고 부르기로 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지겹게 들었고 잊어버렸다고 말하면 꾸지람을 들었다. 그래서인지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 나쁜 감정이 들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잊지 말고 잘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교실은 지식을 제공하고 지식을 늘리는 게 목표다. 기억하는지 아닌지 시험을 쳐서 조사한다. 기억하지 못하면 점수를 깎아서 경고하기도 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수록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뜻이다. 머리가 뛰어나다는 것은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것과 종종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전 같은 인간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머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인간의 두뇌를 창고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창고는 크면 클수록 좋고 그 안에 많이 들어있을수록 좋다. 기껏 축적하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점점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생기면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구호를 외치게 된다. 창고로서의 머리에 망각은 적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두뇌에 무서운 적이 나타났다. 컴퓨터다. 창고로서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넣은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침내 창조적 인간이 대두되었다.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머리는 앞으로도 일부는 창고 역할을 계속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공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리가 중요해진다. 이때의 정리는 어떤 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장 정리에 해당하는 것이 망각이다. 망각은 인간의 머리를 창고로 볼 때 위험하다고 여겨지지만 공장으로서 능률을 높이려면 점점 잊어버려야 한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른다. 그래서 공장 안을 창고처럼 만들고 흡족해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컴퓨터는 창고에 집중하고 인간의 머리는 지적인 생산을 하는 공장 역할에 치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범한 일상에서 머리가 바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을 정리한다. 그게 바로 수면이다. 렘 수면 동안 머리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한다. 기억해야 할 것과 잊어버려도 되는 것, 즉 창고에 넣어야 할 것과 처분해도 되는 것을 구분한다. 아침에 기분이 상쾌한 것은 밤사이 머릿속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넓어졌기 때문이다. 아침 시간이 사고의 황금 시간인 것도 머리 공장이 잘 정돈되어 잘 돌아가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을 해서 신이 내려준 망각작용인 수면만으로도 충분히 머리를 청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정보 과잉 사회에 살고 있어서 아무래도 불필요한 정보가 머리에 쌓이기 쉽다.
밤의 램 수면 정도로는 처리할 수 없어서 정보가 남는다. 그걸 그대로 두면 머릿속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항상 바쁜 상태가 된다. 들어간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도 있어야 한다. 넣기만 하고 나오지 않으면 폭발해 버릴지도 모른다.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 않으면 똥이 된다. 지금까지의 창고식 교육은 무심코 이 똥 덩어리를 쌓아두게 했다. 더 많이 섭취하면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 망각은 이 필수적인 배설에 해당한다.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불필요해진 것을 처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모르면 오래된 신문 한 장도 정리할 수 없다. 머리를 잘 쓰기 위해서는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있는 것은 가치관에 따라 있는 것이다.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은 사소한 일이라도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가치관이 확고하지 않으면 소중한 것을 잊고 시시한 것을 기억하게 된다.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한한 미지가 남아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나 자신을 해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때때로 희귀한 조약돌이나 조개를 발견하고 기뻐하지만 그 너머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진리의 바다가 놓여 있다.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누구나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남몰래 고민한다. 그래서 박식한 사람이 생겨난다. 박식한 사람은 그저 지식만 보유한 경우가 적지 않다. 베이컨은 지식 그 자체가 힘이다라고 말했지만 적어도 현대에서는 조직된 지식이 아닌 지식 자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다. 일정한 토지에서 농작물을 지을 때 투입되는 자본과 노력의 증가에 따라 생산량이 올라가지만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투입에 비해 생산성이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난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식의 양이 늘어나고 능률이 오르지만 제법 통달하게 되면 벽에 부딪힌다. 새로 배워야 할 것이 점차 없어진다. 무엇보다 처음과 같은 신선한 호기심이 사라진다. 20년, 30년 동안 한 가지 일에 몰두한 사람이 기간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수학 체감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 길을 걷는 것이 반드시 황금률이 아닌 것도 그 때문이다. 지식은 처음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포화 상태에 이르면 선별해서 깎아내야 한다.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플러스로 작용하던 원리가 어떤 점에서 역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마라톤 경주와 같은 것이다. 전반은 출발점에서 멀리 갈수록 좋지만 후반은 반대로 출발점을 향해 달린다. 반환점을 돌지 않고 앞으로만 계속 달리면 결승선에 이르지 못한다. 반환점을 돌고 나면 그저 지식을 늘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지식은 점점 버려야 한다. 이것으로 사고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집에 잡동사니가 많아지면 버린다. 잡동사니를 그냥 놔두면 인간이 살 곳이 점점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잡동사니를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과자 상자가 근사하다며 빈 상자를 보관한다.
젊은 사람은 그 상자들을 버리려고 하지만 노인은 양보하지 않는다. 모으는 것도 힘들지만 버리고 정리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지식 습득에 대해서는 기억, 노트, 카드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지만 정리에 대해서는 대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꽉 찬 머릿속을 청소하는 방법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다. 어떤 지식은 버려야 한다. 그걸 자연스럽게 폐기하는 것이 망각이고 의식적으로 버리는 것이 정리다. 정리란 그 사람이 가진 관심, 흥미, 가치관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로 거르는 작업이다. 가치의 잣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를 하면 소중한 것을 버리고 쓸데없는 것을 남기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책을 많이 읽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단지 그것뿐인 인간에 머무는 이유는 자기 책임하에 정말로 재미있는 것과 일시적인 흥미를 구분하는 노력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의 재고를 끊임없이 재점검하고 조금씩 신중하게 임시적인 지식을 버려라. 이윽고 불변의 지식만이 남게 된다면 그때의 지식은 그 자체로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능력이 있다. 하나는 주어진 정보 등을 변경하고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확산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관계지어 정리하고자 하는 수렴작용이다. 가령 10명의 사람에게 3분간 이야기를 한다고 치자. 나중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 써달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10명의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같은 내용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정답이 없다. 수학에는 정답이 있어도 요약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런 요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험을 볼 때도 답을 기술해서 낼 때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답을 내놓는다. 수학은 동일한 정답이 복수로 나올 수 있지만 주관식 문제에서는 완전히 같은 답이 나와서는 안 된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오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서 똑같이 오해하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요약을 할 때는 그 오해의 뿌리가 되는 확산적 사고가 작용한다. 따라서 토시아나 다르지 않은 글이 2개 있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된다. 그런데 이론상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참 재미있다. 요즘 입학시험에서 에세이라는 작문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졌다. 제목을 주고 글을 쓰게 한다. 정답인 글이 있을 리 없으므로 이것은 수렴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 자신의 생각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기에 가장 자유롭고 활발하게 확산적 사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험 채점자들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이 같은 내용을 쓴다고 한다. 처음 들었을 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 고등학교에서는 대입에 대비해 에세이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여기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똑같다면 수렴적 사고에 의해서만 문장을 썼다는 뜻이다. 그런 문장에서 개성을 읽어내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은 원래 강력한 확산작용을 지닌다. 옛날 군대에서는 체전이란 것을 했다.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이동하는 부대끼리 구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부대 사이에 일정한 거리마다 중계 지점을 두고 병사를 배치하고
그들을 통해 메시지가 연달아 전달되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종착지에 정확하게 도달하지 못하고 이래저래 변형되기 마련이다. 평소에 체전 훈련을 하는데도 좀처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각자가 정확하게 전달하자고 마음을 단단히 먹지만 확산작용이 숨어들어 메시지를 변신시킨다. 유언비어나 풍문, 소문 등은 이러한 확산작용의 정도가 커졌을 때 볼 수 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유언비어는 자유로운 해석에 기초한 전달의 꽃이기도 하다. 우리는 누구나 유언비어를 퍼뜨릴 자격이 있다. 정리에는 초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은 주로 수렴에 의한 지식 훈련을 해왔는데 이는 언제나 정답을 예상할 수 있다. 만점 답안이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학교 교육을 받으면 모든 것에 정답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수렴 능력만을 길렀기 때문이다. 그런 머리로 답이 없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는 못하지만 배운 지식을 필요에 따라 잘 정리하는 학습자가 우등생으로 꼽힌다. 글라이더 인간이다. 그러나 수렴적 사고는 사고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수동적 사고의 절반에 불과하다. 창조적 사고의 절반은 확산적 사고, 즉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접선 방향으로 탈출하려는 에너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고다. 이것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불행이었다. 괴짜가 아니면 진정한 독창성, 창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책을 읽을 때도 지금까지는 정답을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경우 필자의 의도를 절대시함으로써 쉽게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을 향해 행해지는 것이 수렴적 독서이다. 그렇게 정답을 얻기 위해 하는 독서가 수렴적 독서다. 그에 반해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은 확산적 독서다. 물론 필자의 의도와는 충돌하겠지만 그런 것에 움츠러들지 않는다. 수렴파에서는 오독, 오해라고 비난하지만 읽기에 있어서 확산작용은 표현의 생명을 영원히 살리는 절대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전은 확산적 읽기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필자의 의도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채로 고전이 된 작품이나 글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생각의 도약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서는 생각에 대해서 말하지만 저는 생각과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유도 한자로는 생각이라는 뜻이지만 옛사람들이 굳이 생각과 사유를 구분했던 것은 무언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 덕분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갈고 닦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사유가 무엇인가 접근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각은 떠오르는 것이지만 사유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은 얕은 개천을 첨벙거리는 것이지만 사유는 깊고 고요한 바닷속을 유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사유는 타당한 이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생각은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사유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각은 머리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유는 가슴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나무 뿌리가 땅속을 파고들듯이 캄캄한 가운데 뻗어나가는 것이지만 사유는 독수리가 창공에서 넓은 대지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것처럼 넓고 밝은 시야입니다. 생각은 자꾸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유는 점점 질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과 한몸이 되어 끌려가는 것이고 사유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의 삶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도 많지만 사유는 언제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머리가 무겁고 답답하지만 사유가 많으면 머리는 가볍고 가슴은 시원해집니다. 생각은 굽이굽이 산을 넘어가는 오솔길이고 사유는 산을 관통해서 뚫려 있는 터널과 같습니다. 생각은 논리와 이해가 지배하는 세계이고 1 더하기 1은 2밖에 되지 않는 답답한 세계지만 사유는 논리와 이해를 넘어 초월적 직관까지 사용하는 세계이고 1 더하기 1이 100이나 1000이 될 수도 있는 세계입니다. 생각은 당장 눈앞의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사람과 같고 사유는 100년 뒤, 500년 뒤를 내다보는 선각자와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사유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은 너무 많아서 탈이고 사유는 너무 적어서 탈입니다. 생각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용두사미로 끝날 때도 많지만 사유는 탁 트인 대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생각과 사유에 대해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참 많은 것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생각은 그저 생각이고 사유는 고도로 발달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낮에 비치는 햇빛은 돋보기로 모으면 불을 일으킬 정도로 밝고 뜨거운 빛이 됩니다. 천지에 널려있는 햇빛이 바로 생각이고 고도로 발달하고 응축된 레이저빛은 사유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유는 우리 내면의 지혜와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꾸 머리로 답을 내려고 하면 사유의 길은 막힙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내면의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것이 사유의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신의 내면과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유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사유를 하려면 먼저 나의 내면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걸림돌은 치우고 필요한 도구는 장착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명상과 마음경영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우리말로 하면 슬기슬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슬기롭고도 슬기로운 사람, 기존의 어떤 생명체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슬기로운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정체성의 핵심은 사유하는 인간, 정신적인 인간입니다. 저와 당신께서 그런 인간으로 살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